네, 보통 예술, 특히 뭐 클래식 피아노 연주 이런 분야는 순위를 매기기가 참 어렵다. 뭐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물론 콩쿠르 같이 등수를 가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세계 최정상 피아니스트 선정 보고서 발췌본인데요. 이 자료는 누가 그냥 연주를 잘한다. 이걸 넘어서요. 현재 클래식 음악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 그리고 가치를 가지는가 이걸 기준으로 최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네,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접근법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성공을 주관적인 평가, 이걸 넘어서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느냐, 이걸로 측정하려는 시도잖아요.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네 가지 핵심 지표, KPI라고 하죠. 이걸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흥행력하고 투어 활동성, 둘째는 비평가들의 찬사, 그리고 예술적인 권위, 셋째가 미디어 영향력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네 번째가 음반 시장 영향력입니다. 네, 바로 그 네 가지 기준. 이걸로 선정된 최정상 피아니스트 5명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이분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어떻게 최고 자리를 딱 잡고 또 유지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전략이라든지 시장의 좀 냉정한 평가 같은 걸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보고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개념 중 하나가요. 이 네 가지 KPI 있잖아요. 이게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막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보고서 표현대로라면 위신의 생태계, 이코시스템 오브 프리스티지라고 하던데 이걸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예술적 권위, 그러니까 KPI 2를 얻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랑 계약하고 최고 공연장에서 연주할 기회, 즉 KPI 1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 또 그게 메이저 음반사랑 계약하는 거 KPI 4죠. 아니면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 KPI 3. 이런 걸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더 좋은 공연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계속 낳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생태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이 보고서가 이윤찬 피아니스트를 딱 꼽고 있어요. 아, 임윤찬 피아니스트. 네, 진짜 빼놓을 수 없죠.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그게 KPI 2였고 그 이후에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연주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1,500만 뷰 넘기면서 완전 바이럴 현상. KPI 3죠. 이걸 일으켰잖아요. 이게 그냥 온라인에서 인기 많다 이걸 넘어서 순식간에 실제 커리어로 확 점프한 게 진짜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그 바이럴의 힘이 어마어마했죠. 그게 바로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IMG 아티스트랑 계약하게 만들었고 또 카네기 홀 같은 최정상급 무대에 데뷔하는 KPI 1로 바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데카레이브라고 음반 계약 KPI 4까지 따냈죠. 정말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시장 최상위권으로 그냥 수직 상승한 거예요. 전례가 없는 속도였죠.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위신의 생태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들이네요. 위신의 생태계. 자, 그럼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략적 포트폴리오라고 표현했던데,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장 가치를 지닌 5명의 최정상 피아니스트들, 이제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유자왕이군요. 뭐 압도적인 테크닉은 말할 것도 없고 무대 위의 카리스마, 그리고 패션 감각으로도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죠. 보고서에서는 그녀를 정점의 연주자 앤드 미디어 파워하우스 이렇게 정의하네요. 네, 유자왕은 그 네 가지 KPI 모두에서 아주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뭐랄까 굉장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진 연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흥행력, KPI 1이죠. 카네기 홀이나 빈필 하모닉 같은 세계 최고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걸로 그냥 증명이 되죠. 뭐 다가오는 시즌에도 비킹그룹 올라프손이랑 듀오 리사이트도 있고 주요 오케스트라 협연 같은 굵직한 일정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음반 시장 영향력 KPI 4도 상당하죠. 도이치 그라모폰 디지 전속 아티스트로서 계속 음반 내고 있고 2023년에는 The American Project 앨범으로 그래미상까지 받았으니까
비평적 찬사랑 예술적 권위, KPI 2까지 확실히 굳혔네요. 몇 번 후보에 올랐다가 받은 상이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녀의 미디어 영향력이랑 파워, KPI 3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7만 명이 넘는 것도 대단한데 뉴욕타임스 같은 아직 큰 언론들이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그 파격적인 무대 의상까지 되게 자세히 다루면서 계속 화제를 만들잖아요. 이게 특히 젊은 관객들을 클래식 공연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공연 티켓은 뭐 거의 항상 매진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흥행 보증수표네요. 보고서에서는 유자왕을 섭외하는 게 최고의 화제성, 전석 매진 보장, 그리고 폭넓은 관객층 확보, 이걸 원할 때 가장 확실한 카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근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게 혹시 좀 개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로 이뤄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근데 이 보고서의 관점에서 보면 유자왕은 오히려 모든 요소를 아주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서 완벽한 팩치즈를 만들어낸 사례,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클래식 시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리스크는 낮으면서도 높은 가치를 보장하는 아주 전략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성이랑 확실한 시장성, 이걸 동시에 원하는 기획자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전략적인 포지셔닝의 결과다 이런 분석이네요. 자, 그럼 유자왕이 화려한 미디어 파워랑 흥행력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쪽? 비평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다닐 트리포노프입니다. 비평가들의 챔피언 앤드 비르투오소의 화신, 이런 수식어가 붙었네요. 네, 다닐 트리포노프. 이 연주자는 특히 비평적 찬사 그리고 예술적 권위, 그러니까 KPI 2 측면에서 정말 다른 연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죠. 그래미상 수상 경력도 물론이고 차이콥스키 콩쿠르랑 루빈스타인 콩쿠르, 이 두 개가 세계 최고 권위 콩쿠르잖아요. 여기서 모두 우승한 경력이 그의 예술적 깊이를 딱 입증해 주는 거죠. 영국의 가디언지는 그를 아예 하나의 현상, A 피너미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고, 살아있는 전설, 마르타 아르헤르치조차 저런 연주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하고 감탄했다는 일화는 뭐 워낙 유명하죠. 그의 연주의 리뷰는 거의 항상 만점에 가까운 극찬으로 도배된다고 하니 비평가들의 지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 높은 예술적 권위가 실제 흥행력, KPI 1로도 아주 강력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5-26 시즌 일정만 봐도 카네기 홀에서만 여러 번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잡혀 있고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이런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하고 협연 스케줄이 아주 빼곡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그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역시 도이치 그라모폰 전속 아티스트니까 음반 KPI 4를 통해서도 그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앨범 트랜센덴터, 이걸로 그래미상을 받았으니까 그의 그 경이로운 테크닉과 음악성은 음반으로도 딱 증명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트리포노프를 섭외한다는 건 그냥 유명한 연주자를 부른다, 이걸 넘어서요. 그 공연이나 행사에 최고의 예술적인 신뢰도를 딱 부여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성의 정점을 추구하고 비평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면 보고서는 트리포노프가 가장 확실한 선택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술적 권위면에서는 진짜 정점에 있는 연주자군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대의 파괴자 앤드 바이럴 현상, 바로 임윤찬입니다. 앞서 위신의 생태계 예시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2022년 반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 이후에 정말 클래식계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는 인물이죠. 네, 임윤찬의 등장은 정말 현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보고서는 그의 성공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는 경이로운 재능과 음악성. 이건 KPI 2죠. 콩쿠르 우승이나 비평가들 극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례 없는 온라인 바이럴 파급력, KPI 3,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영상 1,500만 뷰 이상.
이 두 가지가 그냥 폭발적으로 결합된 거죠. 네, 그 콩쿠르 실황 영상은 저도 정말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진짜 압도적이었습니다. 콩쿠르 영상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실제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온라인상의 열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 가치로 전환되었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보고서는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바이럴 현상 있잖아요. 이게 곧바로 세계적인 매니지먼트사 IMG 아티스트, 바로 그곳과의 계약 체결. 이게 KPI1의 시작점이죠. 이걸로 이어진 거예요. IMG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아주 발빠르게 뉴욕 필하모닉, LA 필, 시카고 심포니 같은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 협연을 잡았고요. 그리고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바비칸 센터, 파리 필하모닉 이런 세계 최정상급 공연장에서의 리사이틀 일정을 쫙 확보했죠. 그의 투어 스케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뉴욕필 데뷔 무대는 전율을 일으킨다, 경이로운 테크닉과 깊이다, 이런 극찬, KPI2가 더 강화된 거죠. 이걸 받으면서 비평계에 다시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데카 레이블과의 전속 계약, 그리고 쇼팽 에튜드 데뷔 앨범 발매, 이건 KPI4죠. 음반 시장에서도 그의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당연히 모든 공연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그냥 매진 행렬이고요. KPI1도 입증된 거죠. 네, 이걸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임윤찬은 현재 클래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화제성,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압도적인 소구력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보고서는 그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클래식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고 엄청난 미디어의 관심과 소셜미디어 파급력을 보장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랄까? 내가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잠재력이 가장 높은 연주자다라는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세대의 파괴자.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과는 진짜 확연히 다른 길로 정점에 오른 인물 같아요. 근데 이런 폭발적인 인기랑 관심이 연주자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보고서가 주로 시장 가치 분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깊게 다루진 않는데요. 분명히 생각해 볼 지점이죠. 네. 그 엄청난 기대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중심을 잘 잡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그의 시장 가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게 보고서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랑랑입니다. 글로벌 앰베서더 브랜드 거인 이런 타이틀이 붙었네요. 클래식 음악계를 넘어서 진짜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죠. 네, 랑랑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보고서의 세 번째 KPI, 즉 압도적인 미디어 영향력과 브랜드 파워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83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그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죠. 클래식 음악의 글로벌 앰베서더라는 별명 자체가 그의 독보적인 위상을 말해주는 거고요. 흥행력, KPI1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5-26 시즌에도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닉, 빈 무지크 페르아인 등등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알만한 전 세계 최고의 공연장에서 투어를 계속 이어가고요. 도이치 그라모폰, 이런 소니 클래시컬 이 두 메이저 레이블에서 수많은 음반 KPI4죠. 이걸 발매하면서 음반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그의 비평적 평가 KPI2에 대해서는 약간 엇갈리는 시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연주 스타일이 때로는 좀 과장되거나 쇼에 치우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발매한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 같은 경우에도 해석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앨범 판매량이랑 스트리밍 수가 엄청났다는 거군요. 비평가들의 평가는 좀 엇갈릴지 몰라도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나 시장에서의 파워는 여전히 강력하다. 이런 증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랑랑의 핵심 가치예요. 보고서는 그를 섭외하는 것이 그냥 좋은 연주회를 연다. 이걸 넘어서 관객 규모를 극대화하고 유력 기업 스폰서를 유치하고
아주 광범위한 미디어 노출을 목표로 하는 그런 대규모 문화 이벤트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브랜드 인지도와 대중적인 도달 범위. 이것이 바로 브랜드 거인 랑랑이 제공하는 독보적인 전략적 가치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인물입니다. 크리스티언 짐머만. 범접할 수 없는 전설 앤드 위신의 정점. 이런 수식어가 붙었네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정말 존경받는 분이죠. 네. 짐의 가치는 앞서 살펴본 4명의 피아니스트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압도적인 예술적 권위, KPI2 그 자체에 있어요. 197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수십 년간 그는 살아있는 전설,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피아니스트, 이런 최상급의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독점적으로 발매된 그의 음반들, KPI 사죠. 이게 쇼팽, 브람스, 베토벤 이런 작곡가들의 작품에 대한 아주 표준적인 해석, 그러니까 레퍼런스 레코딩으로 간주될 정도라고 하니 와, 그의 예술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의 연주 활동, KPI1은 아주 드물고 좀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미디어 노출, KPI3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심지어 연주 여행 다닐 때 본인이 직접 튜닝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연주 환경에 대한 완벽주의는 정말 타협이 없어요. 연주 횟수나 미디어 노출은 적지만 일단 그의 공연이 열리면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 되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일본 투어나 대구에서의 리사이틀 같은 경우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고 지역의 아주 주요한 문화 행사로 크게 주목받았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위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짐머만을 섭외한다는 것은 폭넓은 미디어 홍보 효과나 대중적인 화제몰이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요. 공연을 주최하는 기관 자체에 최고의 예술적 권위와 위신을 부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타지 않는 순수한 예술성을 상징하고 가장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수준 높은 후원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이렇게 5명의 피아니스트를 쭉 살펴보니까 정말 각기 다른 강점과 시장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 외에도 마르타 아르헤리치나 옙게니 키신, 이고르 레빗 같은 다른 거장들도 언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 짐머만이랑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후기 경력 관리 전략을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좋은 통찰을 주거든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그 둘은? 보고서에 따르면 짐머만은 점점 더 솔로 리사이틀 빈도를 줄이고 희소성을 높이면서 마치 완벽하게 세공된 예술품처럼 자신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해요. 반면에 아르헤리치는 솔로보다는 협연이나 신뢰하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요. 특히 젊은 연주자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음악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재밌네요. 짐먼이 약간 고고한 완벽주의자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면 아르헤리치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영감을 나누는 그런 열정적인 협력자의 느낌이랄까요? 기획자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혀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군요. 궁극의 솔로 리사이트를 원한다면 짐머만, 생동감 넘치는 음악적 시너지를 원한다면 아르헤리치,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렇습니다. 두 거장 모두 최고의 예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표현하고 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획자들에게는 각기 다른 매력과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 최정상 피아니스트 선정 보고서를 통해서 들여다본 클래식 음악계는 단순히 연주 실력이라는 그 단일 차원을 넘어서요. 흥행력, 비평, 미디어 영향력, 음반 시장, 이 4가지 요소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위신의 생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자왕의 그 전방위적인 파워, 트리포노프의 비평적 권위, 임윤찬의 시대적인 현상, 랑랑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 그리고 짐머만의 전설적인 위신까지 각기 다른 강점과 전략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네요. 네, 이 4가지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슈퍼스타 피아니스트들의 성공 방정식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커리어가 단순히 예술적인 성취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포지셔닝, 브랜드 관리 능력, 그리고 때로는 시대적인 흐름과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구축되고 유지되는지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시장 분석적인 관점으로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클래식 음악이나 예술가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 세대에는 또 어떤 새로운 유형의 시장 원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가진 피아니스트가 등장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